이번에는 사회적 기본권에 대해서 이제 하겠습니다. 사회적 기본권은 어떻게 보면은 그 국가도 근대적이었다가 그다음에 이제 갔다가 현재 이제 사회적 국가로 변목을 하게 될 때 나온 게 사회적 기본권입니다. 그래서 생존권적 기본권 또는 생활권적 기본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실 거는 사회적 기본권 먼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성격은 적극적 권리예요. 아까 신체 자유 같은 경우는 소극적 권리입니다. 방어적 권리고, 그런데 여기서는 적극적 권리. 즉 뭐냐면은 국가에 대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보장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개별적 권리입니다. 사회적 기본권은 헌법에 열거된 권리만을 원칙적으로는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개별적 권리.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나옵니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들어가 보시면은 이 권리는 사회적 기본권의 이념적 기초를 밝힌다. 이게 원래 이 부분은 34조에 규정되어 있어요. 헌법 34조. 국가는 사회보장, 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국가는 여자, 노인, 청소년의 복지 양성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신체 장애자 및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해가지고 34조입니다. 34조. 그러니까 기억하실 거는 34조 1항에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교육을 받을 권리. 이건 31조입니다. 31조.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보장된다. 평생교육을 진행하며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교원의 지위에 대한 기본권사항을 법률로 정한다. 그 다음에 이제 근로의 권리는 32조와 33조에 이제 규정되어 있죠. 32조와 33조 근로의 권리, 근로자의 34조가 원래 근로자의 단결권을 얘기하는데 어쨌든 그 두 조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 근로의 권리는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고용 증진과 적정 임금의 보장에 노력해야 하며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근로 조건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정하며 연소자의 권리와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국가유공자, 상위공경 및 전몰공경의 유가족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그리고 이제 34조 3조가 근로의 단결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33조, 34조를 그냥 묶어가지고 근로의 권리 그러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33조 근로의 단결권 해가지고 근로자는 근로 조건의 형성을 위하여 노동상권, 즉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갖고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상권을 갖게 됩니다.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 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환경권은 35조에 나옵니다. 35조. 모든 국민은 쾌적한 환경의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환경 보존을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국가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혼인, 가족, 모성제도와 보건에 관한 권리, 이건 갖다 36조에 나오게 됩니다. 36조 보시면 혼인과 가족 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하고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구권적 기본권은 청원권부터 나와야 되죠. 청구권적 기본권은 원래 청구적 기본권은 국민이 일정 권리가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을 때 국가에 대해서 청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청구권의 성격에 대해서 얘기되어지는 부분은 청구권 그 자체가 권리의 목적은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죠. 그죠? 그런 성격을 갖는 것이 청구권이고 침해당한 기본권의 부재를 국가에 대해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26조에 청원권이 나오고 모든 국민은 국가기관의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지는데 국가는 이 청원에 대한 심사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가 재판 청구권은 27조에 나오죠. 헌법,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그리고 신속한 재판과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신속한 재판, 공개 재판, 그 다음에 일반 국민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않는다.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형사보상 청구권이 나오죠. 형사보상 청구권은 형사 피의자나 형사 피고인으로 구금되었던 자가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 판결을 받은 때에는 국가의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때, 여기서 기억하실 건 불기소 처분이고 무죄 판결입니다. 불기소 처분과 무죄 판결. 그 다음에 국가배상 청구권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근데 이 부분에 잠시 이 항이 문제가 되긴 됩니다. 국가에 대해서 배상을 청구하는데 개인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그럼 개인에게도 청구할 수 있느냐? 있다 없다. 학설난이고 있다가 팔린 것 같고. 그다음에 국가구조 청구권입니다.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이게 이제 30조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30조 규정에 하여간 국가의 구조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 다음에 기본권의 충돌 해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기본권의 충돌. 이거는 이제 기본권의 충돌은 기본권 간에 서로 부딪히는 경우죠. 그죠?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래가지고 해결 원리는 두 가지로 나와요. 법익 형량의 원칙. 두 번째가 규범 조화적 해서 나오는데 제일 먼저는 법익 형량은 법익을 비교해가지고 위에 있는 것이 먼저 효력이 있다. 충돌됐대. 그래가지고 그 법적 이익을 비교해서 더 중요한 것, 더 공익에 부합한 것, 이럴 때 하나의 기본권을 선택하는 방법이고, 규범 조화적 해석이라는 얘기는 서로 조화적,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조화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뭐냐면 이게 A 기본권, B 기본권이 충돌된다면 A 기본권도 존중되어져야 하고 B 기본권도 존중되어져야 한다. 그래서 그렇게 존중되어지는 게 규범 조화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원래는 먼저 있는 법익 형량, 그다음 생명권과 재산권이 침해될 때는 당연히 생명권이 위에 있겠죠, 그죠? 위에 있겠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강에 사람이, 인간이 떠내려가고 돼지가 떠내려가요. 그럴 때 이제 국가에 청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 같다가 국가는 인간과 돼지가 떠내려갈 때, 국민과 돼지가 떠내려갈 때 당연히 국민이 법익이 위에 있죠. 그러면 국민을 구해할 권리가 있는 거고 의무가 있는 거고 돼지는 포기해야 되는 거죠. 이건 재산권이니까 그렇게 이제 의미를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국민의 의무, 여기 보시면 기본적 국민의 의무로 이제 되어 있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거는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4대 의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기 이제 현행헌법에서 두 개가 더 들어가 있죠. 재산권 행사를 할 때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행사해야 된다는 의무. 두 번째가 환경보존 의무가 있죠. 이 환경은
우리 세대의 것도 되지만 다음 세대의 것, 미래 세대의 것이기 때문에 환경을 보존할 의무가 국민에게도 있지만 국가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부분이 기본권이 끝나면 일반적으로 뭐가 나오냐 그러면은 그 법조문대로 가면요. 잠깐만요. 법조문대로 가면은 국회가 나옵니다. 원래는 기본적으로 상권이니까 국회, 그 다음에 정부, 그 다음에 법원이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헌법재판소,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원래는 이게 정부가 위에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부에는 대통령, 국무회의, 그 다음에 행정각부장이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국회가 먼저 나오고 정부, 법원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나온 게 국회. 국회의 지위는 뭐냐? 기본적으로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입니다. 그리고 국회는 입법기관이에요. 국회는 국정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기관이다. 체크 앤 밸런스라고 해가지고 국가 예산을 심의하게 되고 민주정치의 핵심 기관이다. 그래서 여기서 대표적인 거는 대의기관이죠. 그죠? 근데 국회의 구성은 이제 보면 어떻게 구성할 거냐 해가지고 선거. 근데 여기 참 재밌는 게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41조 1항에 보면은 국회는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이제 그 2항에서는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200인 이상. 그 다음에 42조에서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선거제도는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그 지역 대표제에 비례 대표제를 가미한 거지, 그죠? 그래서 전국구 의원과 지역구 의원으로 정해졌죠. 근데 현재는 정수는 300인이 됩니다. 단원제와 양원제가 있을 텐데 우리나라는 단원제 국가고 영국이나 미국 같은 데는 양원제, 일본도 양원제 국가입니다. 근데 어쨌든 양원제와 단원제의 장점과 단점이 있겠죠. 단원제는 장점으로는 신속 능률적인 국정 처리가 가능하고 비용이 절약됩니다. 국회의 책임 소재가 명확해요. 일원화된 국가 의사를 반영할 수 있고 정부에 대한 국회 지위가 강화가 됩니다. 단점으로는 경솔부당한 입법의 우려가 있고 당쟁, 격하, 다수의 행포 우려. 현행 국회에서 보면은 다수당의 행포를 보게 되는 게 있겠죠. 그죠? 국회와 정부 대립이 해결이 곤란하고 같은 편인 경우는 신속하게 가는 거고, 그죠? 직능 대표제 도입이 곤란하고 국정 처리 계속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거. 양원제는 장점으로는 신속하는 단원제고 신중한 국정 처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다수당의 행포가 방지되고 하원이 정부와 충돌 시 상원이 충돌을 조정할 수 있고 완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당쟁 독재가 방지되고 직능 대표제를 도입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런 단점으로는 국정 처리 지연과 경비 낭비가 우려가 되고 양원 간의 책임 전가로 무책임한 무해 운영이 될 수 있고요. 정부에 대한 국회 지위가 약해질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회 기관은 국회의장, 부의장, 교섭단체, 위원회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국회의장,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두게 됩니다. 그리고 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에서 선거를 하게 되고 임기는 2년입니다.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인데 의장과 부의장은 2인이고 교섭단체는 20인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교섭단체를 대표하는 자를 우리는 원내대표라고 하죠. 그죠? 그 다음에 위원회는 국회의
국회법에 의해 가지고 조직되는 겁니다. 국회법에 의해 가지고 심사를 하기 이전에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는 거고, 교섭단체와 위원회의 제도를 공통적으로 뭐를 드냐 하면 국회 운영과 의사 진행의 능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국회의 회의인데, 원래 회기는 개일부터 폐일까지를 뜻하게 됩니다. 정기회는 매년 9월 1일에 개최하고 회기는 100일을 초과할 수 없게 되죠. 그 다음에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집회하고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소집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 요구의 이유를 명시해야 됩니다. 이제 정족수는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가 있습니다. 의사정족수란 얘기는 회의를 개회할 수 있는 정족수고, 의결정족수는 결의할 수 있는 정족수가 됩니다. 그래서 회의를 여는 데 필요한 의사정족수는 제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출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의결정족수는 일반적인 것은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로 의결이 돼요. 그리고 가부 동수인 때는 부결이 됩니다. 그런데 특별정족수는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가지고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제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찬성하는 국회 임시회의 소집 요구입니다. 제적의원 3분의 1은 국무총리,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 건의안 발의고, 대통령을 제외한 고급 공무원 탄핵 소추안 발의. 그러니까 대통령을 제외한 탄핵 소추안의 발의는 제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 그 다음에 과반수의 의결을 하게 되고, 제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은 계엄 해제 요구권,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발의가 탄핵 소추 발의가 대통령 제적 과반수니까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거고, 헌법 개정안 제안 발의고, 국무총리,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 건의안 의결, 대통령을 제외한 고급 공무원 탄핵 소추안 의결, 그 다음에 이제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은 헌법 개정안 의결은 3분의 2 이상, 대통령 탄핵 소추안 의결도 3분의 2 이상, 국회의원을 제명하는 의결도 3분의 2 이상, 제적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은 이건 뭐냐면, 대통령이 정말 국회가 의결한 법률을 정부에 이송을 하게 되면 정부에서 그 법률을 받아가지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합니다. 그 거부권에 대해 가지고 국회가 제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하게 되면 법률안이 확정되는 겁니다.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은 비공개 회의 결정할 때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회의의 원칙, 의사 공개의 원칙, 회의 계속의 원칙, 일사부재의의 원칙이 있죠. 그래서 기억하실 거는 국회에는 원칙적으로 공개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비공개로 할 수도 있죠. 회의 계속의 원칙은, 회의 계속이라는 얘기는 국회의원의 임기가 4년이잖아요. 그때 처음에 발의한 헌법이 부결되더라도 그 의결하지 못한 안건, 부결에 의결하지 못한 안건은 그게 폐기되는 게 아니고 임기 4년이 끝나면 폐기가 됩니다. 그래서 회기 계속의 원칙이고, 일사부재의 원칙은 국회에서 한 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에서 나오면 안 돼요. 즉 말하면 자꾸 지연시키기 위한 거니까 그 회기에서는 안 나고 다음에 내야 된다는 겁니다. 국회의원의 특권은, 원래 국회의원을 특가한 것은 그 국민의 대표기관인 대의기관인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면책특권과 불체포 특권이 있어요.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표결에 관하여 국회의회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지금 국회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데, 국회의회에서 책임을 지지 않으면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지만
정치적 책임은 질 수가 있겠지, 그죠? 근데 불체포 특권, 국회의원은 현행 법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하며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 법인이 아닌 한 국회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해야 된다. 여기 이제 특히 방탄국회를 여는 경우가 있다는 이 부분을 의미합니다. 국회의원은 현행 법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에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아요. 근데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되었더라도 현행 법인이 아닌 한 국회 요구가 있으면 석방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국회의원의 의무는 청렴의 의무가 있고 국가이익 우선의 의무가 있고 직위남용 금지 의무가 있고 겸직 금지 의무, 즉 법률이지 않은 직은 겸직할 수 없는 의무가 있겠죠. 국회의원의 권한은 여기서 이제 보면 몇 가지가 나와 있겠죠. 제일 먼저 입법에 관한 권한, 입법에 관한 권한, 헌법에 관한 권한과 법률 개정, 법률 제정에 관한 권한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제일 먼저 헌법 개정안 제안권 의결권. 원래 헌법 개정안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제적 과반수의 발의로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헌법 개정안을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하게 되어 있어요. 20일 이상 공고를 하는데 의결은 공고 후 60일 이내, 즉 공고해서 20일 경과하고 60일 이전에 국회가 의결을 해야 되는데 이때 국회 의결할 때는 제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이 됩니다. 제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이 되면 국민투표에 붙이게 되죠. 국민투표. 이때 국민투표는 국회가 의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민투표를 하게 되는데 국민투표는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와 투표권자 과반수 찬성, 즉 과반수니까 대강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건 갖다가 공포는 대통령이 하는데 즉시하여야 한다. 며칠 내가 아니라 즉시라는 표현이 되어 있고, 법률안 제정권입니다. 법률안 제정은 원래 제안을 하는 것은 국회의원 10인 이상, 그리고 정부가 한대. 근데 이제 얘기 들어보면은 그 정부 입법안은 법제처 심사까지 거치는 시간이 좀 걸리고 의원 입법안은 좀 쉽게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국회의원 10인 이상 정부가 제안을 하게 되고, 정부가 법률을 제안할 수 있는 것은 의원 내각제 교수라고 보는 거죠. 정부가 하는 거라. 원래는 국회만이 해야 되는데, 근데 이때는 이제 갖다가 정부를 대표한 자가 대통령이잖아요. 근데 대통령이니까 국민의 심의를 거쳐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해부는 국회의장이 법률에 제출되면 국회의원들에게 배부하고 소관상임위원회에 해부하여 심의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을 하게 되면은 심사해가지고 법제사법위원회에 그 해부를 하면 법제사법위원회는 체계 심사하고 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해부를 합니다. 본회의에서는 이제 구의된 법률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거쳐 제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이 되겠죠. 공포는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을 하게 되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를 하게 됩니다. 법률안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 경과하면서 효력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은 보통 부칙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공포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부칙에 되어 있고, 또 예외적으로 뭐 3개월 후, 공포한 날로부터 3개월 후, 그 다음에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 후 이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래 3개월, 6개월 할 때는 초일불산입니다 그래가지고 오늘이 만약에 경우 이거 할 때 10일날 공포를 합니다. 10일날 공포를 하면은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면 10일날 그러니까 다음 11일날에 11일부터 효력이 발생해요. 3개월 지난 11월부터 그런 식으로 이제 초일 불선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조약 및 기준에 대한 동의권. 국회는 정부가 체결 규정한
일정한 조약에 대한 동의권을 가지게 되고 재정에 관한 거라는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게 됩니다. 예산안을. 그리고 국채무직과 국가 부담이 될 계약 체결에 대한 동의권을 가지게 되죠. 예비비 설치 동의 및 지출 승인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결산심사권인데 실무에서 결산심사권은 그 감사원이 이제 일정 부분 감당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 이제 그 표에 보시면은 그 예산안을 편성해가지고 국회가 심의 의결을 하면은 정부가 집행을 하잖아요. 정부가 집행을 하면은 결산 검사는 감사원이 합니다. 감사원이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에 보고를 하게 되면 결산 심사를 국회가 하게 되겠죠. 그다음에 일반 국무회의에 대한 권한으로는 헌법기관 구성에 대한 동의권, 뭐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 소장을 임명하는 국회 동의를 필요로 하고 헌법기관 선출권,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부인 이때 3인인데 각각 부인이니까 3인씩은 국회가 추천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일반 사면에 대한 동의권. 원래 일반 사면은 특정 범죄에 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법률의 기준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사면 동의권은 국회가 가지고 있고요. 대통령의 선전포고, 국군의 해외 파견 및 외국 군대 국내 주지에 대한 동의권, 긴급재정 정제 처분 및 명령과 긴급 명령에 대한 승인권을 가지고 있고, 계엄 해제 요구권이 있고, 그때 계엄 해제 요구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대통령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무총리, 국무위원, 정부위원회 출석 요구 및 질문권이 있을 거고요. 국무총리, 국무위원회 해임 건의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탄핵 소추권. 이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우리가 경험을 했잖아요. 국회가 소추 기관이 됩니다. 그리고 판단,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하게 되고, 탄핵 사유는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의결 정족수는 원래 그 대통령과 대통령 외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대통령과 대통령 외. 그래서 대통령은 제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탄핵 소추 발의를 하죠. 그리고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으로 탄핵 소추 의결을 하고 나머지는 3분의 1 이상으로 발의하고 과반수로 의결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탄핵 심판은 당연히 헌법재판소에서 하는데 헌법재판관 9인 중 6인이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탄핵 효과는 그 의결을 탄핵 소추 의결을 받으면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되며 탄핵 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런데 다만 민형사상의 책임이 있다면 면제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율권은 국회는 국회 운영과 사무 처리에 대한 정부나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 지휘나 감독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걸 자율권이라고 해서 국회 규칙 같은 것도 정할 수 있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의사규칙 제정권, 의원의 자격심사 및 징계 등의 의원 신분에 관한 거란 의장, 부장 선거와 각종 위원회 구성 등의 내부 조직권, 원내 질서 유지를 위한 내부 경찰권, 국회의회에 관한 의사당 내의 출입을 금지하는 국회 가택권 등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의회주의의 미가 얘기되어지는데, 의회주의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국회가 원래의 권한인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어떤 입법기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요. 결국은 정부에 의해서 대체로 주도해 가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다 정부에 의해서 가는 것 아니냐 해가지고 미기가 나오는데, 대표적인 게 국가가 복지국가가 되면 될수록 점점 행정국가의 현상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정부,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같은 정당 소속이다 보니까 정당 정치가 발달되면 될수록 의회의 기능은 약해지겠죠. 그 다음에 인적 물적 자원이 부족합니다. 여러 가지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입법부에 그 제한된 인원으로는 그 전체를 커버하기 어렵다는 거고, 그 다음에
문제는 대의정치의 원리가 훼손된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국회가 구성돼 가지고 대의라는 얘기는 국민의 대표기관이잖아요. 근데 그게 훼손되는 거고 권력 분립의 원칙이 훼손된다. 즉 뭐냐면 정당 국가화되다 보니까 대통령과 국회가 같은 정당이 되면 서로 체크 밸런스 견제와 균형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 권력 분립이 훼손되고 극복 방안이 뭐냐 그러니까 국회의 전문성이 강화돼야 되고 두 번째는 정당 정치를 좀 개선해야 되고 국민들의 의식은 제가 볼 때는 항상 국민들의 의식 변화하는데 실은 국민들의 의식 변화는 차후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좀 이게 먼저 정당에 몸담고 있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좀 두려워하고 그러면은 좀 더 대정치는 좀 이게 개선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국민들의 의식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부터는 대통령과 정부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